섣달 금음날 밤 방콕의 형형색색 네온 불빛이 꿈처럼 쏟아져 내렸다. 수쿠미 도로의 차들은 느릿느릿 움직였지만 핌다오가트 택시아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싸늘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새해 인사문구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한 손으로는 정성껏 고른 과일과 태국 전통 길상 과자 바구니의 손잡이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지. 15분 후 그녀는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일 것이다. 적어도 이런 섣달 금음날 밤에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비롭게 대할 것이라고 한때 믿었던 그곳에. 그녀의 남편 파키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모든 관심은 휴대폰 화면에 쏠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머니께서 우리 방을 준비해 두셨는지 확실해요? 라고 나지막이 물었을 때 고개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다. 그는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한 걸 묻네. 자기 집에 돌아왔으면 자기 방에서 자야지 어디서 자겠어. 빔다운은 멋쩍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밖의 모든 것은 밝고 환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마치 앞유리가 두 사람의 감정을 모두 얼려버린 것처럼 싸늘했다. 차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점점 더 세게 뛰었다. 마침내 그의 가족이 사는 3층짜리 저택이 눈에 들어왔다. 윤인하게 닦인 커다란 티크나무 문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붉은 등 한 쌍이 걸려 있었다. 잔디는 잘 다듬어져 있었고 길은 깨끗한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핌다운은 차에서 내렸다. 계단에 선물 바구니를 내려놓을 때 그녀의 다리가 약간 떨렸다. 시어머니인 쿠닝 나사미 여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보라색 비단옷을 입고 머리는 정교하게 쪽을 찌고 있었다.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다물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판사가 형을 선고하듯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차갑기 그지없었다. 핌다운은 서둘러 합장하며 고개를 약간 숙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치 그녀가 공기인 양 지나쳐갔다. 조카들이 와르르 몰려나와 제잘거렸다. 파키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곧장 집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녀는 문 앞에서 어색하게 홀로 서 있어야 했다. 핌다운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구석이 꽃과 길상 물건들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말할 수 없이 답답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녀는 부엌에서부터 응접실까지 음식 준비를 돕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널어놓은 빨래를 걷기 위해 옥상까지 달려 올라가야 했다. 그녀의 옷은 생선 소스 얼룩으로 더러워졌다. 부엌에서 쿠닝 나사미와 두 형님은 연말 보너스 이야기, 새해에 어느 유명한 절에 가서 공덕을 쌓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피곤하지 않은지 무엇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오늘은 섣달 금음날이니 모두가 바쁠 것이다.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도시 곳곳에서 불꽃놀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형형색색의 불빛 무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우며 부서져 내렸고 응접실의 커다란 유리창에 그림자를 비쳤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상 주위에 둘러앉았다. 향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핌다운은 방구석에 조용히 서서 타서 섬세한 회색 재가 되어가는 향을 바라보았다. 제사가 끝나자 모두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기름때로 가득한 산더미 같은 접시를 씻고 식탁을 닦고 새해 케이크를 접시에 담았다. 마음속으로는 언제쯤 파킨이 그녀를 방으로 불러줄까 기다렸다. 하지만 시계가 자정을 알릴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핌다오는 쿠닝 나사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 침실 열쇠 좀 주시겠어요? 그녀는 핌다오를 흘끗 쳐다보았다. 감정 없는 메마른 목소리였다. 그 방은 친척들이 자기로 했어. 너는 옥상 창고에 올라가서 자거라. 거기에 돗자리랑 베개는 있어. 핌다오는 몸이 굳었다. 창고라니.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집에 사람이 많으니 알아서 배정해야지. 오늘 밤은 그냥 자거라.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퀴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침 고개를 들었고 도움을 간청하는 그녀의 눈빛과 마주쳤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룻밤뿐이잖아. 작은 일을 크게 만들지 마. 바로 그 순간 핌다운은 자신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열 손가락 끝이 싸늘해졌고 가슴은 누가 세게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다. 섣달 금운날 밤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할 밤에 그녀는 존엄하게 잠잘 곳조차 없는 잉여 인간이 되어버렸다. 핌다운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어둑한 복도에서 그녀는 마치 희망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창고의 낡은 나무 문이 귀에 거슬리는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와 나프탈렌 냄새가 섞여 그녀의 얼굴에 부딪혀 거의 질식할 뻔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불빛을 내는 작은 주황색 전구 하나뿐이었고 천장까지 거의 닿을 정도로 쌓인 낡은 종이상자 더미와 방구석에 낀 거미줄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시멘트 바닥의 차가움이 발바닥을 통해 등골까지 전해졌다. 그녀는 옷가방을 내려놓고 방구석에 접혀있던 얇은 돗자리를 바닥에 깔았다. 돗자리는 너무 얇아서 시멘트 바닥에 직접 눕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옆에 놓인 베개도 납작하게 꺼진 낡은 손베개였다. 그녀는 몸을 뉘었다. 차갑고 물이 센 자국이 길게 나 있는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웠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불꽃놀이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두꺼운 벽을 뚫고 올라온 소리는 너무나 희미하고 멀게 느껴졌다. 마치 행복과 웃음소리로 가득 찬 그녀를 위한 자리가 없는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다. 추위는 공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서 스며나왔다. 핌다운은 낡은 담요를 몸에 둘렀지만 추위는 여전히 옷감을 파고들어 뼈까지 시리게 했다. 퀴퀴한 냄새에 현기증이 났다. 어두운 구석에서 그녀는 바퀴벌레 두세 마리가 벽 가장자리를 따라 조용히 기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바퀴벌레가 무섭지 않았다. 하지만 이 답답한 침묵이 너무나 두려웠다. 그것은 쿠닉 나사미가 그녀를 보던 눈빛을 떠올리게 했다. 아주 작은 자비의 조각조차 없는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 그녀도 모르게 눈꼬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둘러 닦아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지만 오늘 밤은 너무나 힘들었다. 그녀 자신의 집에서 보냈던 섣달 금음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곳은 웅장하고 호화롭지는 않은 작은 나무집이었지만 섣달 금운날 밤이면 어머니는 달콤한 바나나 속을 넣은 카오툰 맛을 만드셨다. 온 집안은 코코넛 밀크 향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오래된 룩퉁 노래를 틀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춤을 추셨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 집은 따뜻했고 아무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가르치셨다. 재산이 없는 것은 괜찮다. 다만 우리 마음의 선함과 존엄성이 가난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녀는 창고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단지 인내라는 한 단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된 첫날부터 3년 내내 인내해왔다. 경멸적인 말, 경멸적인 시선, 집안의 하녀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참아왔다. 단지 그녀가 더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언젠가 그녀의 선함이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그녀의 인내는 그들에게 존경심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이 그녀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핌다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파킨이 그녀를 따라 올라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창고 앞을 지나 바깥 베란다에서 멈췄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담배 연기 냄새가 흘러들어왔다. 그는 아마 담배를 피우러 나갔을 것이다. 그는 결코 문제에 맞설 용기가 없었다. 그녀를 보호할 용기도 없었다. 아니면 어쩌면 그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평범해서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생각이 미친 듯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지금 그녀가 사라진다면 누가 관심을 갖고 찾아줄까? 아니면 그들은 그녀 같은 큰 가시가 없어져서 오히려 안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 그녀의 마음속 작은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정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누군가의 체면을 구길까봐 두려워 자존감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섣달 금음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비참한 창고에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핌다운은 천천히 일어나 앉아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지갑을 꺼냈다. 그녀가 부업으로 하던 작은 그래픽 디자인 일로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 뭉치를 열어보았다. 돈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항상 일부를 몰래 저축했다. 그녀는 이 돈을 미래의 자녀의 교육비로 쓸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깨달았다.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휴대폰 화면이 반짝이며 켜졌다. 고등학교 시절 절친이자 지금은 통로 지역의 유명한 해산물 식당 주인인 민트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너 괜찮아? 온라인에 안 보이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애써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약해진 마음 때문인지 몰랐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간절히 듣고 싶었다. 자신을 잉여인간으로 보지 않는 누구라도.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꽉 쥐었다. 나 괜찮아 라고 답장을 보내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너무 떨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복도의 벽시계가 새벽 1시를 알렸다. 아래층의 소리는 이미 조용해졌다. 그녀의 섣달 금은날 밤은 장례식보다 더 쓸쓸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만약 오늘 자신을 위해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녀는 이 집에서 영원히 존재감 없는 그림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핌다운은 민트라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친구의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핌다운은 나지막이 말했지만 모든 단어는 어둠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미나. 혹시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아직 비어있는 5성급 호텔 아는 곳 있어? 민트라와 통화를 끊은 후 핌다운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고의 침묵과 냉기가 마지막으로 몸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춥거나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숯덩이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하고 분명한 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외부인처럼 조용히 먹어야 했던 모든 식사를, 등 뒤에서 들려오던 경멸적인 말을, 그리고 남편이 옆에 누워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 시멘트 바닥보다 더 차가웠던 밤들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곳을 탈출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상이다. 그녀에게 아직 존엄성이 있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리는 선언이다. 핌다운은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작은 캔버스 가방에 최대한 조용히 챙겼다. 그녀는 방에 큰 불을 켤 용기가 없었다. 아래층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 가방의 지퍼를 잠글 때 그녀는 그 돈뭉치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갑의 비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여러 장의 새로운 1000바트 지폐가 그 안에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3년 내내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어머니가 선물로 돈을 보내주실 때마다 작은 디자인 일을 해서 특별 수당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항상 몰래 저축했다. 사치스럽게 쓴 적도 없고 자신을 위해 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돈은 그녀를 절망에서 구해줄 유일한 구명정이 되었다. 창고 문이 그녀가 살짝 열었을 때 작게 삐걱거렸다. 그녀는 도둑처럼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렇다. 그녀는 훔치고 있었다. 하지만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있었다. 2층은 캄캄했다. 모두가 축하 파티 후 꿈나라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녀는 파킨과 함께 쓰는 침실 문 앞에 멈춰섰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파킨이 아마도 하고 있을 휴대폰 화면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그가 나지막이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규칙적인 리듬으로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가 들렸다. 그녀를 부르는 소리도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다. 핌다운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그가 아직도 자신을 아내로 보는지 묻는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지만 그녀는 문손잡이에서 손을 놓았다. 그녀는 너무 지쳤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동정을 구걸하기에는 너무 지쳤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와 응접실에 도착했다. 푸짐했던 식사는 모두 치워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빵 조각만 남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웃음소리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찬 지난 예능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삶과 아무 관련 없는 드라마 속 장면처럼 멀게 느껴졌다. 핌다운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섣달 금운날 밤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다. 길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이따등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코트깃을 세우고 천천히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녀는 쿠닝 라쌈이나 바킴이 언제쯤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손에서 놓친 풍선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민트라가 보낸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골목 입구에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운전사가 내려와 문을 열어주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핌다우 씨 맞으신가요? 잠깐 동안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존중하며 이름을 부르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랜드 시리타라 호텔로 가주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저택을 돌아보았다. 안에서 비쳐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저택을 아름답게 보이게 했지만 그녀에게는 방금 탈출한 황금세장과 다를 바 없었다. 차가 큰 길로 접어들자 그녀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두렵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분명했다. 오늘 밤 나는 따뜻한 곳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트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밤은 네 거야, 친구. 핌다운은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오늘 밤은 그녀의 것이었다. 쿠닝 라사미의 것도 아니고 그녀를 심판하던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오직 그녀만의 것이었다. 고급 택시는 그랜드 시리타라 호텔 입구 앞에 멈춰섰다. 짙은 남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서둘러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다. 핌다운은 차에서 내렸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와 웅장한 로비에 장식된 백합 흉기가 은은하게 느껴졌다. 카운터의 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녀에게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핌다운은 심호흡을 하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예약했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 핌다우 이름으로요. 여직원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서둘러 컴퓨터의 정보를 확인하고는 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확인되었습니다. 핌다우 고객님.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짙은 남색 유니폼을 입은 호텔 직원이 핌다우를 두꺼운 카펫이 깔려 발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그녀가 예술 작품과 값비싼 도자기 화병을 지나칠 때마다 마치 잡지나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낡은 캔버스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몇 시간 전에 자신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인 것처럼. 직원은 복도 가장 안쪽 구석에 있는 가장 큰 티크나무 문 앞에 멈춰섰다. 그가 리더기의 키카드를 대자 문이 작은 클릭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프레지덴셜 스위트입니다. 핌다우 고객님.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부드러운 황금빛 조명에 핌다운은 문 앞에서 멈춰서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방은 너무나 넓어서 남편 집의 창고가 성냥갑처럼 보일 정도였다. 천장은 높고 탁 트였으며 한쪽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마치 검은 비단에 반짝이는 불빛으로 장식된 비단처럼 길게 뻗은 짜오프라야 강의 야경을 드러냈다. 방 중앙에는 눈보다 더 하얀 침대 시트가 깔린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향기로운 흰 백합 바구니와 함께 호텔에서 보낸 새해 축하 카드가 놓여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짙은 회색 벨벳으로 덮인 커다란 소파 세트가 있었고 가장 놀라운 것은 어머니 집의 침실만큼이나 넓은 욕실이었다. 벽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방 중앙에는 커다란 욕조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스파 소금과 레몬그래스 향의 아로마 오일이 담긴 투명한 유리병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다. 직원이 떠나고 문이 조용히 닫히자 이 놀라운 호화로움 속에 그녀 혼자 남게 되었다. 핌다운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솜털처럼 몸을 감싸는 매트리스의 부드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몸을 뉘어 팔다리를 끝까지 뻗었다.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더 이상 후회나 자기 연민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상한 안도감만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커다란 유리창으로 걸어가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어떤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파킨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거의 10통이나 있었다. 그녀는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고 소리를 껐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빚이 없다고 느꼈다.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핌다운은 방구석에 있는 미니바를 열었다.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 초콜릿, 그리고 값비싼 와인이 가득했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분명하게 떠올랐다. 오늘 밤은 단지 도피의 밤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축하의 밤이 될 것이다. 그녀가 감히 자신을 선택한 것을 축하하는 밤. 그녀는 호텔 전화를 들어 룸서비스에 연결했다. 그녀가 주문을 할 때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특별한 음식을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정중하게 대답이 돌아왔다. 물론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들이 가진 가장 특별한 해산물 세트로 주세요. 핌다운은 단호하게 말했다. 큰 푸켓 랍스터, 알래스카 핑크랩, 일본산 가리비, 그리고 좋은 샴페인 한 병이요. 전화를 받은 직원은 그녀가 거의 새벽 4시에 주문한 음식 목록에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빠르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방으로 보내드릴까요? 네, 바로요. 그녀는 대답을 강조했다. 전화를 끊고 핌다운은 벨벳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대담함에 웃었다. 방금 창고에서 탈출한 가난한 집 며느리가 5성급 호텔의 가장 비싼 방에서 인생에서 가장 호화로운 해산물 파티를 열려고 하고 있었다. 어쩌면 쿠닝 라사미가 이 사실을 알면 뇌출혈로 쓰러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보상하기 위해 하는 것이었다. 모든 인내에 대해, 모든 눈물방울에 대해, 그리고 방금 발견한 용기에 대해. 30분도 채 되지 않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3명의 직원이 반짝이는 은색 덮개로 덮인 음식 카트를 밀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능숙하게 각 접시를 유리 테이블 위에 정성껏 놓았다. 붉고 신선한 큰 랍스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고 알래스카 킹크랩 다리는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마늘버터로 구운 가리비는 꽃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아름다운 샴페인 병이 열려 거품이 있는 긴 잔에 따라졌다. 직원들이 모두 나가자 핌다운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가장 기이한 사신처럼 보였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퀴퀴한 냄새가 나는 창고의 얇은 돗자리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그녀가 지금은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맛있는 음식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음식을 번갈아 보다가 옆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보았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 성공의 장면을 혼자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핌다운은 휴대폰을 들어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라이브 방송이라고 쓰인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화면 구석에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시청자 수는 1분도 안 되어 0에서 10으로 10에서 100으로 서서히 올라갔다. 핌다운은 긴장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여 눈앞에 화려한 해산물 식탁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런 다음 카메라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꾸며지지 않은 속박에서 자신을 해방시킨 사람의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는 단순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건 핌의 섣달 금음날 파티예요. 그녀는 울지도 통곡하지도 거친 말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망신 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평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마치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시간 전만 해도 핌은 남편 집 옥상 창고에 있었어요.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다. 그 안은 꽤 추웠고 그리고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톡 쏘는 달콤 새콤한 맛이 혀 전체에 퍼졌다. 그것은 그녀가 전에 맛보지 못했던 자유의 맛이었다. 그래서 핌은 결심했어요. 이런 특별한 밤에는 우리 자신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하며 포크로 통통하고 하얀 커다란 랍스터 살점을 찍어 카메라에 보여주었다. 핌은 누구에게 동정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핌은 단지 모든 사람, 특히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 바로 그 순간 댓글창이 둑이 터진 것처럼 폭발했다.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힘내세요, 핌씨. 정말 멋져요. 여자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시어머니 정말 못됐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식사 맛있게 드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핌다오는 모든 댓글을 읽었다. 그녀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부풀어 올랐다. 오늘 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모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화면을 통해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떠나온 가족보다 더 크고 따뜻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찾은 작은 삼각대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편안하게 식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달콤하고 촉촉한 알래스카 킹크랩살을 천천히 발라 호텔에서 특별히 준비해준 맛있는 해산물 소스에 찍어 먹었다. 그녀는 행복하게 먹었다. 서두르거나 개걸스럽게 먹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거머쥔 작은 승리의 맛과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수쿠미 지역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였다. 군인 라사미는 응접실의 루이 소파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핌다오의 라이브 방송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호텔에 세틴 잠옷을 입은 며느리가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랍스터를 먹는 모습. 그것은 어떤 욕설보다도 더 깊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하는 짓 좀 봐. 하는 짓 좀 보라고. 당신 그녀는 옆에 서서 멋져가는 박힌에게 소리쳤다. 온 나라 사람들이 보게 우리를 망신시키고 있어.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우리 가문의 얼굴에. 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 라이브를 끄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근처에 서 있던 큰 형님도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며 그녀의 가족을 욕하는 댓글을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 가짜 상류층 가문, 돈은 있지만 마음은 없어. 섣달 금음날 밤에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다니 번창하세요. 와, 어머님, 우리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형님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군인 라사미는 분노로 몸을 떨며 벌떡 일어섰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항상 우아해 보이던 얼굴은 이제 분노와 치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가, 당장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애를 끌고 와야 해. 그녀는 아들의 얼굴에 대고 비명을 질렀다. 집안의 하인들이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였다. 파키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금 거의 새벽 5시예요, 어머니. 핌은 지금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 아직도 그의 편을 드는 거니? 쿠닝 라사미가 소리쳤다. 네가 안 가면 내가 직접 가겠어. 하지만 누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쿠닝 라사미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의 상류층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다. 쿠닝 라사미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에 그녀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라사미, 무슨 일이야? 왜 다들 네 며느리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는 거야? 네가 핌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쿠닝 라사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손에서 놓쳐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비판의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최면과 명예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시골 며느리의 손에 의해. 한편 핌다운은 그 집에서 일어나는 소동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다시 들어 카메라에 가볍게 부딪히고는 가장 밝은 미소로 말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모두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요. 그녀는 아직 반도 비지 않은 해산물 음식 사진과 방금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은 한 여자의 미소 사진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 새해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가운데 라이브 방송의 빨간 불이 꺼지자 지라키아 바이산 가문의 저택에는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어떤 비명보다도 무거운 침묵이었다. 새해 첫 햇살이 호화로운 응접실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것은 상쾌함이나 희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 모든 사람의 창백하고 잠 못 이룬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쿠닝 라사미는 기진맥진한 사람처럼 루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태블릿은 어두워졌지만 미소 지으며 랍스터를 먹던 핌다오의 모습은 마치 새겨진 것처럼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손발을 떨었다. 마치 상처 입고 궁지에 몰린 야수 같았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명예, 명성,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어. 파키는 저주에 걸린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두 형님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한 명은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속으로는 통쾌함을 감추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이 재앙이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했다. 그때 쿠닝 라사미의 전화벨이 울려 침묵을 깼다. 그녀는 깜짝 놀라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도지사 부인의 친부의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라사미, 세생에 방금 라인그룹에서 돌고 있는 동영상을 봤어. 사실이야. 네가 핌을 창고에서 자게 했다니. 친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쿠닝 라사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손에서 놓쳤다. 그러자 집안의 다른 전화기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집 전화, 파킨의 휴대폰, 그리고 형님들의 휴대폰까지. 그것은 그들의 악몽이 현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외부 세계의 소리였다. 다 꺼버려. 쿠닝 라사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일어나서 덫에 걸린 쥐처럼 방향 없이 서성거렸다. 이건 다 네 탓이야, 파킨. 네가 약해서 그래. 내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엄마도 지키지 못하고 저 천한 여자가 우리 존엄성을 짓밟게 내버려뒀어.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치욕과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바킨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매정하게 뿌리쳐졌다. 잡지 마. 나한테 너 같은 비겁한 아들은 없어. 새해 축하 분위기는 비참한 재판정으로 변해버렸다. 어젯밤 식탁에 질비했던 음식들은 이제 차갑게 식어 아무도 손댈 기분이 아니었다. 하인들은 방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쿠닝 라사미의 화풀이 대상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큰형님이 찻잔에 차를 따라 쿠닝 라사미에게 다가가 비위를 맞췄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시고 진정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생각해봐요. 해결? 어떻게 해결해? 쿠닝 라사미가 소리쳤다. 내 얼굴은 산산조각 났어. 내일 내가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봐.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며느리를 학대하는 상류층 가문, 온 나라 사람들이 비웃게 만들 셈이야. 파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단호하게 결심했다. 제가 핌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쿠닝 라사미는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빛이 굳어 있었다. 네가 그 애를 찾으러 간다고? 우리를 파괴한 적의 편을 들겠다는 거야? 파킨,
핌은 적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 아내예요. 박힌이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서 시작됐어요. 네가 감히 엄마한테 대들어. 제가 가서 얘기해야 해요. 제가 가서 사과해야 해요. 박힌이 주장했다. 이대로 일이 더 커지게 둘 수는 없어요. 그가 방을 나서려 할 때 쿠닝 라싸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오늘 네가 이 집을 나가면 다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박힌은 멈칫했다. 그는 문과 문 사이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조여왔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핌다오에게도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 저택에서 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때 몇 킬로미터 떨어진 조용한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는 핌다오가 짜우프라야 강에 비치는 아침 햇살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 소리를 끄고 자신이 일으킨 폭풍을 더 이상 인지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공허함과 안도감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이며 켜졌다. 익숙하지 않은 페이스북 계정에서 온 메시지 알림이었다. 프로필 이름은 오랜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쓰여 있었고 사진은 없었다. 궁금해서 그녀는 그 메시지를 눌러보았다. 나타난 짧은 문장은 방금 진정되었던 그녀의 심장을 다시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로서 저는 당신이 두 가족 간의 빚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핌다오는 휴대폰 화면의 메시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마치 어떤 마법에 걸린 것처럼. 문장을 이루는 각 글자가 화면에서 떠올라 그녀 주위의 공기 중에서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두 가족 간의 빚. 이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그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다. 누구세요? 그리고 무슨 빚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마치 상대방이 그녀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와다저씨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당신 아버지와 함께 비단 수출 사업을 하던 동업자였죠. 제가 늙었을지는 몰라도 기억력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는요. 핌다오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부모님에게서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게 핌의 남편 가족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번에 온 답장은 더 길었다. 그리고 그녀가 읽는 모든 단어는 마치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약 15년 전 당신이 아직 중학교에 다닐 때 지라키아 파이산 가문의 직물회사가 또미암꿍 경제 위기로 거의 파산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사업체를 압류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 당신의 아버지는 오랜 친구이자 같은 비단 사업을 한다는 생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당신 남편의 아버지인 쿤 라차폰에게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가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말이죠. 핌다오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아버지의 사업이 한동안 침체되었던 시기를 어렴풋이 기억했다. 어머니는 보석 일부를 내다 팔아야 했다. 아버지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친구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친구가 파킨의 아버지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 빚은 아주 컸습니다, 핌다오 씨. 당신 아버지의 사업마저 거의 무너뜨릴 뻔할 정도로 컸죠.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친구라는 생각에 한 번도 진지하게 빚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그는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그들의 냉혈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공동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손실을 보자 당신의 아버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추악한 진실 왜곡이었습니다. 핌다오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신하게 배신당한 느낌 때문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지라키아 파이산 가문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대하라고 배워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의 집안 형편이 비교도 안 되는데도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금 밝혀진 이 진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은혜를 입은 것은 그녀의 가족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그녀의 가족에게 목숨 빚을 진 것이었다. 왜 아빠와 엄마는 이 이야기를 핌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장을 보냈다. 아마도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알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치 않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신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닝 라사미가 당신을 그렇도록 미워하는 것은 단지 신분 차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일 겁니다. 그 죄책감이 계속해서 그를 찌르고 있는 거죠. 당신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이 그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그의 가족이 당신의 가족에게 머리를 숙여 도움을 청했던 과거의 진실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핌다운은 전화기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한때 넓고 호화로워 보였던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이제는 답답하고 텅 비어 보였다. 그녀 주위의 모든 것이 흐릿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야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쿠닝 라사미의 눈에 담긴 증오, 온갖 경멸과 모욕, 섣달 금음날 밤의 잔인한 행동,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가난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두려움, 자신이 한때 더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 집에서의 그녀의 존재는 마치 살아있는 기념품처럼 그들이 묻어버리려고 했던 과거의 빚과 수치심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겸손해야 할 시골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결코 갚을 생각이 없었던 채권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화면이 그녀가 잘 아는 이름과 함께 밝아섰다. 파킨. 핌다운은 그 이름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한동안 벨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손으로 전화를 받기로 결심했다. 여보세요. 그녀는 차갑고 서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파킨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가득했다. 핌 어딨어? 지금 어디야, 형이? 형이 너를 만나러 가고 싶어. 핌다운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하고 단 하나의 질문으로 되물었다. 모든 것을 결정할 질문. 오빠네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빚진 거 알고 있었지? 파킨 전화기를 통해 내려앉은 침묵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길었다. 핌다운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가만히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그 침묵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모든 것을 폭로하는 침묵이었다. 마침내 파킨의 지치고 체념한 한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형은 알아. 단 두 마디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은 시한폭탄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다. 그것은 핌다우가 그에게 가졌던 희망과 신뢰의 마지막 조각까지 산산조각 내버렸다. 언제부터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파킨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 핌다운은 눈을 감았다. 과거의 여러 장면들이 영화 속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파킨이 그녀의 집에 청혼하러 왔던 날,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큰 가문으로 시집가는 것에 대해 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 만들어진 연극의 한 장면일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오빠는 핌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왜 오빠는 핌이 3년 내내 오해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뒀어? 오빠네 엄마가 핌을 마치 오빠네 집에서 구걸하는 거지처럼 멸시하고 학대하도록 내버려뒀어. 미안해. 핌 정말 미안해. 파키는 사과를 되풀이했다. 나는 두려웠어. 진실을 말하면 네가 내가 빚을 갚기 위해 너와 결혼했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어. 네가 내가 너에게 가진 사랑을 믿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 사랑이라고?
핌다오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웃음이었다. 이게 오빠의 사랑이야. 아내가 엄마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잊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지켜줄 생각도 안 하는 거. 가장 행복해야 할 밤에 아내를 더러운 창고에서 자게 내버려 두는 거. 핌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거. 이게 오빠가 말하는 사랑이야. 그녀는 3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답답함을 남김없이 터뜨렸다. 오빠는 비겁해. 파킨 오빠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남자야. 파키는 다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씻어낼 어떤 변명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핌다오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지 균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붕괴였다. 더 이상 수리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에게 가졌던 사랑은 방금 알게 된 잔인한 진실과 함께 죽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불리는 지점이었다. 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파킨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 너무 늦었어, 파킨. 핌다오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시 시작할 건 아무것도 없어, 핌에게는. 오빠가 나를 계속 속였다는 걸 안 순간부터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뜨거운 물건처럼 침대 위로 던져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거짓 사랑을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울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부모님을 위해 울었고, 비참하게 끝난 결혼 생활을 위해 울었다. 그녀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것은 평범한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다. 분노에 차고 무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핌다오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눈물을 급히 닦고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외시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가 본 광경에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쿠닝 라사미가 그녀의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드라마 속 악녀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먹으로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층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문 열어, 이 핌다오년아. 당장 문 열어. 여기에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가장 큰 폭풍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소리에 핌다오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놀라움에 세차게 뛰었다. 첫 순간 본능은 그녀에게 방 안에 숨어 쿠닝 라사미의 격렬한 감정 폭풍에 맞서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젯밤 창고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비겁함과 굴복의 모습이었고 그녀는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있는 용기를 다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쿠닝 라사미는 폭풍처럼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마치 피를 빨아먹을 듯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 이 젖비린내도 안 가신 년, 감히 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혀.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 고상한 여주인공이라도 된 줄 알아? 그녀는 핌다오의 팔을 세게 잡아챘다. 붉은색으로 칠한 긴 손톱이 그녀의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핌다오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두려움 없이 눈을 마주쳤다. 어머님 가족의 명예가 무너진 건 핌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행동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쿠닝 라사미는 더욱 분노하여 몸을 떨었다. 네가 감히 난한테 대들어, 이 배은망덕한 며느리년. 내가 일부러 너를 집에 들여주고 잠잘 곳 주고 밥 먹였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갚아.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잘 곳이라는 게 옥상 창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핌다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받아쳤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핌에게 주신 밥은 핌이 집안 모든 사람을 하녀보다 더하게 섬겨야 했던 대가 아니었나요? 너, 쿠닝 라사미가 손을 높이 들어 그녀의 얼굴을 힘껏 때리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이 다시 밀려 들어왔다. 파킨이 다급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의 팔이 핌다오의 얼굴에 닿기 직전에 간신히 붙잡았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놔, 파킨. 나 오늘 내가 네 아내 버릇을 고쳐놓겠어.
쿠닝 라사미는 여전히 발버둥 쳤다. 그녀는 잘못 없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파킨이 생전 처음으로 소리쳤다. 우리가 그녀를 속였어요. 우리가 그녀를 해쳤어요, 어머니. 아들의 말에 쿠닝 라사미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파킨을 쳐다보고 이내 힘없이 손을 내렸다. 방 안의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보다 더 긴장되었다. 진정한 삼자대면이 시작된 것이다. 핌다오는 붙잡힌 팔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였으니 잘 됐네요. 우리 진실을 다 털어놓고 얘기해요. 그녀는 파킨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빠는 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오빠네 가족이 핌네 가족에게 진 빚에 대한 진실을 오빠네 엄마와 함께 숨겼어. 오빠는 핌이 더 낮은 위치에 있도록 내버려뒀어. 사실은 오빠네가 채무자인데도 말이야. 그런 다음 그녀는 쿠닝 라사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어머님은 핌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핌의 존재가 어머님의 과거의 패배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때문에 핌을 미워하신 거죠. 핌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이 어머님을 여전히 위대하고 권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머님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서도 말이에요. 그녀의 모든 말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쿠닝 라사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렸다. 파키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마침내 쿠닝 라사미의 오만함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다. 진실에 굴복한 사람의 울음이었다. 그래, 네가 한 말 다 사실이야. 그녀가 흐느끼며 고백했다. 나는 비겁했어. 나는 두려웠어. 다른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는 지라키아 파이산 가문이 사실은 거의 파산할 뻔했다는 걸, 내 가족에게 머리를 숙여 돈을 구걸해야 했다는 걸 알까봐 두려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핌다오가 이 여자의 입에서 사과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파키는 핌다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붉게 충혈되고 눈물로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핌, 미안해. 내가 모든 잘못을 인정할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용기가 없었던 내가 나빴고 어리석었어. 하지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내가 너에게 모든 잘못을 갚을게. 핌다오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사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내내 학대했던 여자가 소파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하고 승자로서 다시 시작할까? 아니면 자신의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떠날까?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확고하고 분명해졌다. 그녀는 방구석으로 걸어가 짐을 다 챙겨놓은 여행 가방을 들고 와서 두 사람 앞에 멈춰섰다. 핌은 답을 찾았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핌다오의 선언은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해서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파키는 부서진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치마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뒤로 물러섰다. 안 돼, 핌, 가지 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를 버리지 마. 핌다오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순간 마음속에서 아픔이 느껴졌다. 지난 몇 년간의 정은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고통과 치욕의 모습이 겹쳐지자 그것은 그녀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핌이 떠나는 건 오빠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핌은 더 이상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 파킨, 사랑은 거짓말과 비겁함 위에서 자랄 수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핌은 다시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야.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서 흐느끼고 있는 쿠닝 라사미를 쳐다보았다. 어머님께는
모든 것을 용서해 드릴게요. 핌은 더 이상 어머님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아요.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사시고 더 이상 죄책감을 안고 살지 마세요. 그것은 동정에서 비롯된 용서가 아니었다. 진정한 내려놓음에서 비롯된 용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증오를 마음에 품고 짐으로 삼고 싶지 않았다. 말을 마친 그녀는 두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망설임 없이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진리를 깨달은 수행자처럼 확고하고 평온했다. 파키는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돌을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그는 그저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그곳에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자신이 저지른 업보에 직면해야 하는 두 모자에게 침묵과 공허함만이 남았다. 한때 방패 같았던 명성과 명예는 이제 무너져 내렸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수치스러운 진실과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뿐이었다. 핌다운은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여행 가방을 끌고 갔다. 카펫 위를 구르는 가방 바퀴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래로 내려가는 유리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쳐 나온 패배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치열한 전쟁터를 막 지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전사처럼 느껴졌다. 두려움에 대한 승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 호텔을 나서자 새해의 따뜻한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미소를 지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손님? 핌다운은 신선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고 가장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집으로요. 시골집으로요. 방콕을 떠나는 택시 안에서 핌다운은 다시 휴대폰을 켰다. 그녀는 민트라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았다. 준비되면 같이 온라인 해산물 사업하자 친구. 네 이야기는 온 나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 우리 이 기회를 잡아야 해. 그녀는 그 메시지에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부터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의 생각 속에 나타난 마지막 모습은 고향의 해변가 작은 해산물 식단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비쳐 그녀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큰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는 것에 있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단지 새로운 여정의 첫 장일 뿐이었다. 그녀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찾고 만들어가는 여정, 진정으로.